시작할게요. 어디를 가셨을까요? 시작할게요. 그러면 10페이지 펴보세요. 10페이지. 자,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긴데 우리가 항상 행정심판 사례를 볼 때는 맨 마지막 줄을 먼저 읽으세요. 여기 이렇게 분설형이라고 돼 있다면 분설형 문제와 그 바로 위에 있는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의 뭔가 좀 뒷부분을 읽으면 되겠죠. 자, 방가로 1번 보면 일단 의리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유형을 제시하고 대상 적격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약수를 하시오. 대상 적격 여부와 피청구인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러면 목차는 행정심판 유형이 첫 번째 목차, 그 다음에 대상 적격 여부가 두 번째 목차, 피청구인이 세 번째 목차,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각각을 사안을 적용해도 되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목차로 사안을 해결해가지고선 뭐 정답을 써줘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와 뭐에 대해 쓰세요라고 한다면 물론 정상적인 정식적인 원칙적인 답안지는 사안의 해결, 사안의 문제 제기, 논점의 정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첫 번째 목차가 쓰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례풀인데 그런 걸 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써봤자 크게 점수 배점이 이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무슨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논점의 정리 이거 쓰라고 했는데 뭘 논점을 어떻게 정리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안 쓰고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면 행정심판 유형을 이제 골라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위에 읽어보는 거죠. 위에 읽어보는데 두 번째 목차부터 본다면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두 번째 목차 본다면 토지 소유자 을은 갑에게 생활 대책에 필요한 대체 용지 공급을 포함해서 이주 대책 수립을 신청했고 이주 대책 수립을 신청했네요. 신청 그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주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이주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요.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했는데 그럼 뭔데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어차피 우리가 처분 아니면 부작이에요. 이거는 처분이에요. 안 하고 있는데 부작이죠. 부작이. 그럼 부작이니까 답은 나왔네요. 뭔데? 심판 유형은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 확인심판이 있고 여기는 부작위가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이죠. 그러면 부작위에 대한 내용도 살짝 써줘야 되는데 그냥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하시라고 했으니까 대상 적격에 써주면 되겠네요. 대상 적격은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것은 대상을 거부 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본 사안에서 이제 부작위에 해당되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외웠던 어떤 내용이요? 그냥 부작위의 내용을 쭉 써주시면 돼요. 신청을 했고 상당 기간이 경과했고 행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강사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멋들어지게 좀 쓰긴 했어요. 별로 멋있게 쓰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답안은 저처럼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앞에 정리하는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있는 그 달락달락 외운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써주시고 그래서 부작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사안을 뭔가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피청구인인데 피청구인은 아직 우리가 나가진 않았어요. 진도를 나가진 않아가지고서 일단 피청구인도 그 양가로 1번의 피청구인 적격 부분을 앞에 그냥 딱 정리해 놨거든요. 그것만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례가 논점이 뭔지가 추출하는 문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보통 요즘의 추세는 뭐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뭐에 대해서 우리가 써야 될 양을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정리할 필요가 앞에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니까 그 내용 쓰라고 한 대로 목차 잡고 그 해당되는 내용을 쓰고 그리고 사안의 적용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셔서 그러면 11페이지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을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재결을 이제 판단이라는 건 재결이잖아요. 어떤 재결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인용 재결을 내려야겠죠. 근데 이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약수를 하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 제가 옮기면서 뭐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맞아요. 이 내용이 맞구나. 저는 사정재결 내용인 줄 알고 봤더니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의무이행심판이니까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은 뭐와 뭐가 있다고 했죠?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용재결의 종류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인용재결을 내려야 되고, 그러면 인용재결에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처분명령재결을 내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결의 취지에 따른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죠? 이행재결이잖아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에 따라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해야죠. 그럼 사안의 해결 보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주 대책을 수립한다.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밑에 결론 벌써 보셨어요? 보지 말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주 대책을 수립한다. 이런 거는 사실 돈이 들어요. 이주 대책이란 건 예산이 들잖아요. 위원회가 이주 대책을 여기다 땅을 이만큼 사가지고서 여기다 이주해라 뭐 이런 대책을 완전히 세워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대책을 세우고 위원회에서 뭔가 재결을 통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는 사실 그 처분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뭐 위원회가 이렇게 한다라고 써주셔도 되지만은 그냥 자치 행정청의 처분 권한을 존중해서 우리가 처분 명령 재결을 내린다 이렇게 써도 어떻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냥 꾸역꾸역 처분 재결 내리고 싶어 막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처분 재결이 그냥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안의 해결은 전 둘 다 썼죠. 사업 시행자의 재량, 그러니까 처분 권한을 어떤 존중한다는 측면,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결정이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심판위원회는 처분 명령 재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저는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 뭐 처분청의 처분 권한을 존중해서 처분 명령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처분 명령 재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셔서 11페이지 옆에 이제 아까 쉬는 시간 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대상적격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대상적격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답안지를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라는 거는 어떤 땡땡 처분 이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땡땡 처분에 대해서 쓰세요. 뭐 이런 문제는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것들이에요. 주로 행정법 시험의 사례에서 많이 나온 것들은 행정계획이라는 것이 좀 많이 나왔어요. 행정계획은 그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처분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정말 계획일 수도 있고, 그럼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알 수 없는데 판례를 다 외워주냐? 외울 필요 없어요. 처분이 되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고시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고시공고, 일반 처분에 해당. 고시공고라는 거는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알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알리는 거거든요. 그냥 알리는 거 자체는 원래 처분성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일반 처분의 성격을 갖게 되면 처분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거는 뭐 1차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다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처분성 있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올해 혹시나 나올 수 있다면 어려운 문제로는 이거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제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의 신청 결정이 나왔어요. 그 이의 신청의 결정은 대상적격이 될까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뭘 생각해요? 된다고 쓰는 거죠. 된다고 쓰고요. 우리 그냥 된다고 쓰기로 했잖아요. 대상적격 물으면 된다니까요. 된다고 쓰기로 했어요. 답이 틀릴 수는 있죠. 괜찮아요. 그냥 된다고 써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쓸 건데요? 왜 되는지를 써줘야 될 거아니에요. 뭐 그냥 우리가 쓰기로 한 거 그거 쓰면 돼요. 1. 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2. 판단 기준.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데 성립 요건이나 뭐 충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실질적인 뭐 불이익을 추가하는 주는지 여부, 뭐 관련 법규의 취지 등을 고쳐가지고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3. 사안의 해결 뭐예요?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 자체만으로서 뭔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의신청 결정을 왜 올해 또는 내년에 좀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매번 이제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됐잖아요. 그럼 행정법 학회라는 어떤 이렇게 교수님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올해 그러니까 2002년에 중요한 판례가 뭐가 있다라고 해서 한 30개 정도를 항상 선정을 해요. 그 안에 똑같이 선정하는데 다른 판례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법이라는 게 넓은 거기 때문에 헌재 결정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심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이 많은데, 그러면 다 추리면은 몇 개 안 되잖아요. 행정심판하고 관련된 거. 그 중에 똑같은, 말만 틀리지, 그 내용만, 사안만 틀렸지, 똑같은 게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대상 적격 여부였어요. 근데 그 판례가 나오고 나서, 그걸 선정하고 나서, 왜 이걸 왜 선정했어?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이의신청의 결정을 대상적격으로 인정하자라는 거는 사실 올해 이제 행정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의미가 사실 없어요. 왜 이의신청 결정을 우리가 대상적격으로 판례가 봤을까요? 왜? 그 사람이 딱한데 청구 기간, 그러니까 소송이니까 제소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원래 이의신청은 제소기간 특례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제소기간이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을 하고 이의신청 결정을 딱 받았더니 진 거예요. 져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더니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원처분이 아닌 이의신청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는 의미가 있나요? 행정기본법에 예전 명확하게 했어요.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정지가 된다. 이게 정지를 시켜라.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리고 그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이거 왜 중요한 판례로 두 번이나 선정했냐 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볼 게 있나? 대상적격이 볼 게 있는 거죠. 근데 비판은 하더라도 선정이 됐고 비판을 했으니까 뭔가 머리에 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출제를 한다면 대상적격밖에 출제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돼요? 쓰기로 했던 거 쓰면 되죠. 저는 이 문제는 뭐냐면은 보건복지부예요. 자, 맨 밑에 이제 11페이지 그냥 문제 1 해주선 분설형 문제 부분 볼게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표의 대상적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뭐라고 쓸 거라고요? 1. 문제의 소재 또는 논점 정리. 행정심판은 처분과 무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이란 법칙표로서 공권력 행사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그래서 고시가 대상인지 여부,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대상적용 판단 기준. 외웠던 거잖아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상대방 등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참작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3. 사안의 적용. 이 고시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은 아는데 그냥 모르는 걸로 하죠. 우리 잘 모르겠어요. 저같이 멍청한 사람은 몰라요. 몰라도 그냥 뭐예요? 직접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다른 집행에 맥이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뭐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법률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저는 판례 문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써줬는데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 1페이지에서 외웠던 5번에서 외웠던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되셨죠? 자, 진도를 좀 더 나가고 사례를 볼게요. 이제 대상 적격 했으니까 청구인 적격 볼게요. 청구인 적격. 청구인 적격이라는 건 뭘까요? 청구인 적격이라는 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이에요. 그죠? 이거를 의의를 쓸 건 없죠. 의의를 쓸 건 없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근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 다음에
그 행정심판을 통해서 현실적인 구제가 가능한 자.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항상 제가 뭐를 청구한다,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익이. 그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고 행정심판을 제한다는 건 구제 절차니까 현실적인 구제가 가능한 자예요. 그죠? 현실적 이익이 있는 자. 심판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 자예요. 뭐 필요성 이런 것들이 두 가지죠. 일단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부터 해볼게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막 쓰셔야 돼요. 자, 법률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법률상 이익의 개념이 뭔지,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누군지, 이렇게 목차가 바로 그냥 막 써주셔야 돼요. 법률이 뭐냐면은 그 처분을 내릴 때는 그 처분의 근거법이라는 게 있고 그거와 관련된 관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업정지 그 미성년자에게 술 제공했다, 주류 제공했다라고 해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려와요. 그 근거법은 뭘까요? 그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라는 근거가 시행령 별표에 뭔가 있을 테고 그 법은 식품위생법이에요. 근데 관련법은요? 뭐 청소년 보호법 같은 거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거는 근거법과 관련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법률상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학설의 대립이 많아요. 그 학설을 여러분들이 다 써주실 수가 없어요. 시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럼 써주실 수 없는 거를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채점자한테 뭔가 보여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설의 이름 정도만. 그래서 권법 보적 이렇게 외우거든요. 권법 보적. 권리보장설, 법률상 이익구제설, 그 다음에 보호가치 있는 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기본 이론 때는 제가 각각을 설명하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쓸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뭐 다수설 판례가 뭐예요? 문구 그대로 법률상 이익 보호설이다. 법률상 이익 보호설이다. 문구가 그대로니까 법률상 이익 구제설이다. 구제설을 체크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군데요? 자는 계직구죠. 뭐 계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에요. 뭐 시간이 남으면 한 줄 더 붙여주세요. 이거의 반대말, 개별적인 거의 반대말은 뭐 일반적이겠죠. 일반적. 직접적의 반대는 간접적이겠죠. 구체적의 반대는 추상적이겠죠. 그래서 일반적, 그 다음에 뭐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안 써주셔도 돼요. 안 써주셔도 되는데 그냥 시간 되면 뭐 한 줄 덧붙여 주는 거죠. 계직구에 해당되는 자예요. 자, 이게 청구인 적격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 뻔하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뭐 이런 걸 갖고 그러면 그 사람의 청구인 적격을 영업정지 처분을 했더니 그 영업정지 그 받은 그 뭐예요 호프집 사장님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뭐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을 쓰세요 뭐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좀 특이한 것들이 나오겠죠. 특이한 것들이. 그러면 그 특이한 것들이 뭐예요? 자,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인데 정말 그 처분의 어떤 직접 상대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 제3자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두 번째 제3자가 나와요. 이게 나올지 아니면은 제가 목차는 2번, 3번 나오지만은 문제는 각각 나올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몰라요. 제3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 현실적 이익이 없는 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현실적 이익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들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1차 때도 많이 배워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이 있다가 만약에 파면이 됐다 뭐가 됐다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래서 공무원 소송 심사 청구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들어서 때려쳤어요. 공무원도. 그러면 제가 이득이 있나요? 소청 심사를 통해서 제가 구제를 대봤자 내가 스스로 때려쳤으면 다시 복귀가 안 되잖아요. 또는 내가 때려친 건 아니지만 내 정년이 도달을 해가지고선 제가 자동퇴직, 그러니까 정말 자동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다시 복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인 그 행정심판의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어요. 영업정지 처분을 14일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렸다. 근데 제가 8월 10일 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이 막 진행하는 과정에 집행정지를 안 걸어가지고선 깜빡하고 안 해가지고선 14일이 지나서 그 8월 14일이 지나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구제를 받아봤자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영업정지 기간 끝났을 거면 다시 영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물론 각각의 예외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런 협의의 청구 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제3자 같은 경우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3자는 제가 세 개를 쓴다고 해서 이 세 개만, 세 부류만 제3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대상으로서 그 처분이라는 게 복효적인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제3자 효적인 어떤 걸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 영향을 미치는 제3자는 다 돼요. 근데 그 영향을 미치는 제3자가 피해는 입었겠죠. 근데 그 피해가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피해여야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널리 영향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미쳐서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가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지금 이 세 가지 경우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지, 제3자의 범위는 넓어요. 근데 출제가 된다면 요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요쪽으로 가는 그 제3자가 누가 있어요? 경원자, 그 다음에 경업자, 그 다음에 뭔가 인근 주민이에요. 경원자, 경원자는 뭐예요? 경쟁적으로 원하는 자거든요. 나도 해주세요. 행정청에서 뭔가 공모를 했어요. 야, 나 한 명 뽑을 건데 이거 할 사람 엄마 신청해봐, 지원해봐. 그래서 갑을 병정 막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 갑에게 그럼 네가 해라고 갑을 선택한 거죠. 그럼 일방에 대한 허가가, 갑이라는 어떤 일방에 대한 허가가, 갑 말고 뭐라고요? 을병정이라는 그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불허가로 귀결되죠. 그렇죠? 한 명밖에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한 허가를 내렸으면 그 상대방 다른 사람들은 불허가로 귀결되잖아요. 그럼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은 직접적으로는 그 갑에게 내려왔지만 을병정에게는 불허가로 귀결되기 때문에 어때요? 제3자지만 그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게 경원자예요. 경업자는 경쟁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버스 노선 같은 경우예요. 자, 버스 노선에 대한 어떤 신규 버스 노선을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막 노선에 따라서 뭐 운행을 하겠죠. 그럼 거의 비슷한 노선을 하고 있었던 기존 사업자는요. 기존 사업자. 이걸 통해서 피해를 입겠죠? 그죠? 자, 그럼 피해를 입으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처분이, 이 신규 버스 노선에 대한 처분이 기존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 기존 사업자가 그러면 돈을 적게 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버스를 안 타니까. 그 피해가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냐고요. 법률상 이익에. 그게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려면 그 기존 사업자의 그 사업이라는 허가가, 이 자기가 받고 있어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그 허가가 특허에 해당돼야 돼요. 특허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허가, 일반적인 자연적인 어떤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그런 허가라면은 그거는 법률상 이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허의 개념, 허가의 개념도 이제는 일자가 끝났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을 텐데, 그냥 특별히 이 사람을 보호한다, 뭐 특허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더라도 아무튼 경업자가 나온다면 그거는 청구인 적격이 되는 쪽으로 나올 테고,
되는 쪽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의 사업체는 특허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특허일 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은 보통 이렇게 혐오 시설 같은 거예요. 공장을 졌다, 매연이 나온다. 뭐 아니면 뭐 쓰레기 소각장을 졌다. 뭐 아니면 뭐 등등의 뭐 화장장을 졌다 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인근 주민들 있죠.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건축법이나 환경법은 보통 그 마을 거기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그러면 인근 주민 쪽에서 법에서 여기가 환경 뭐 영향 평가 지역이다. 평가 지역이다라고 여기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업체를 허가를 해, 뭐 공장을 뭐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는 어디예요?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가 평가 구역 내니까 여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매연이 나왔다, 막 뭐 시끄럽다, 막 이러면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죠. 법에서 이 안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법에서 이 안을 보호하고 있지 밖을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여기를 지정을 했으니까.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요, 법률상 이익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환경적인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게 보통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변경을 한 거죠.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럼 환경 영향평가 밖에 있는 사람은 원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없는데 수인할 수, 이걸로 이게 만들어지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인할 수 없는 그 한도를 벗어났다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우리가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건 아니에요. 법률상 이익은 없지만,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은 없지만 수인 한도가 벗어났다면 그럼 예외적으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되셨죠? 자, 요 안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청구인 적격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협의 청구 이익을 본다면, 협의 청구 이익은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현실적 필요성이에요. 필요성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떤 사람들이 현실적 필요성이 없을까요? 뭐 원, 소, 사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거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거나, 아니면 뭔가 사정 변경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프린트에. 자,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이거의 원소사의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원소사 쪽으로 나오겠죠. 근데 원소사의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이제 또 세 가지죠. 뭔가 가중적 제재가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부수적인 이익의 어떤 회복이 가능하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복될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나중에 뭐 또 반복됐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보다는 지금 해결을 보자라고 하는 어떤 반복될 위험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이때는 현실적 필요성이 원소사에도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다, 청구이익이 있다라고 봐요. 그럼 가중적 제재라는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으면은 뭐예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거니까 청구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영업정지가 첫 번째 사유로는 14일인데
두 번째 사유로는 뭐 2개월이고 세 번째 적발되면은 그때는 뭐 영업 허가 취소 영업 취소시켜 버린대요.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걸렸던 거 14일은 지났지만 그게 잘못된 것을 없애야지 다음번에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은 첫 번째 1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14일을 받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걸렸을 때 2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중적 제재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이익은 아까 제가 뭐 정년 다 됐기 때문에 복직은 안 된다. 예, 복직은 안 되지만 그래 복직할 일은 없으니까 현실적 이익은 없어 보이지만은 내가 파면이 되고 그 다음에 정년까지 두세 달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월급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월급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파면이라면 나중에 연금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 이익을 회복시킬 필요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부수적 이익이에요. 반복될 위험은 뭐 사례로 이렇게 나오기는 힘드니까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반복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그냥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원소사에 해당돼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협의 청구 이게 그냥 보통적인 사례고 일반적인 사례고 그거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사례는 뭐냐면은 아까 이 경원자랑 엮어서 나올 수 있는 사례. 아까 경원자가 뭐라고 했죠? 갑, 을, 병, 정은 뭐야? 뭐 이렇게 4명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누구를? 갑을 우리가 1등, 뭐 얘가 2등, 얘는 3등, 4등 해가지고선 1등을 선정을 해서 갑을 선정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갑이 뭔가 제출한 서류들이 거짓으로 허위로 제출했다던가 아니면 필수 요건을 뭐 갖추지 않았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선정이었대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선 왜 그렇잖아요. 뭐 나는 안 돼도 제가 되는 것도 싫잖아요. 막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저만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병하고 정이 열받아가지고선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행심을. 자, 이 사람들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원소사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실적 필요성이 있겠냐는 거죠. 있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이 돼요. 인용이 되면은 이 얘를 선정했다라는 그 처분은 취소가 될 거예요. 취소가 되면은 얘는 뭐 탈락이 되겠죠. 뭐 인용이 될 정도면 얘가 뭔가 하자가 있는 애니까. 그죠? 그러면 선정이 누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을이 되겠죠. 다시 공모를 하지 않은 한 그냥 있는 대로처럼 선정을 한다면 을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3등하고 4등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협의 소익이 없는 거죠. 을이 했다. 그 정상적이죠. 그거는 협의 소익이 있죠. 이 사람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프린트를 볼게요. 자, 프린트를 보면 1페이지가 됐고 우리가 2페이지 봐요. 6. 청구인 적격. 자, 청구인 적격 문제가 나와요. 나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렇게 요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건. 청구인 적격, 뭐 피청구인 적격, 대상 적격 다 뭐냐면 직권조사사항이에요. 직권조사사항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개념. 청구인 적격이니까 청구인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말한다. 뭐 이렇게 쓰시고 직권조사사항으로 청구인 없는 자가 심판을 제기했다. 부적법 각하된다. 이렇게 되죠.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는 사실 보정 대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완한다거나 하자를 뭔가 고친다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청구인 적격은 무조건 각하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들어가는 거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목차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양가로 1번 법률의 범위 근거법과 관련법 법률상 이익, 권리구제설, 법률상 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로 대립하고 있지만 자, 문구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양가로 3번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청구인 적격 쪽이 나오겠죠. 세 개가 다 나올 리는 없어요.
세 개가 다 나올 리는 없으니까 세 개 중에 경업자가 나왔으면 경업자에 해당되는 것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경원자가 나왔으면 경원자에 해당되는 것만 쓰면 되겠죠. 근데 경업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경업자는 본인의,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게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라는 거는 왜? 모르죠. 나도 그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뭐 특허인지 면허인지 뭐 아니 뭐 허가인지 뭐 기억도 안 나고 특허니까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 업자의 사업은 특허예요. 아니 이게 마이크 끄고 아닌 게 나오면요. 뭐 거기서 틀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자 아니면은 다 공부하세요. 자 특허니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 기존 사업자고 그 기존 사업자의 사업은 특허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죠. 경원자 1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됐다.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관계다. 따라서 우리가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근 주민 그 수익적 처분에 대해 이웃하는 주민이에요. 이웃하는 주민이고 보통 여기는 뭐 이웃하는 주민이다 이 정도만 쓰시고 이웃하는 주민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환경이나 건축법 쪽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환경 영향 평가 뭐 환경 보호 구역 뭐 어떻게 나오는지 하여튼 뭔가 구역 내 주민과 뭐 밖의 주민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그때는 결론을 좀 나눠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법에 의해서 그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법에서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은 거고 밖에 있으면 수인 한도가 넘음을 입증해서 청구인 적격을 예외적으로 청구인 적격이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다음 옆으로 가셔서 7번 협의 청구 이익 현실적인 구제 가능성이죠. 취소로 인한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돼야 돼요. 법률상 이익을 실제로 보호할 그러니까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한다. 자 따라서 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앞줄 뒷줄 뭐 둘 중에 하나만 쓰세요.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만 쓰시던가 아니면 법률상 이익을 실제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한다 라고 쓰시던가. 그런데 2번 협의의 청구 이익의 인정 여부에서 원소사죠.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구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청구이 부정된다. 다만 효과가 기관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예외인데 문구를 그대로 외워서 이렇게 쓰시고 그게 어떤 경우냐고요. 그게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가 뭐냐고요. 그 밑에 예외죠. 그러니까 예외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소사에 해당되더라도 청구 이익이 있다고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에 쓸 게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예외 뭐예요? 가중적 처분의 요건인 경우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청구의 승계 변경 볼게요. 청구인의 지위 승계 그냥 간단하게 외우세요. 이거는 승계되는 경우 뭐예요? 사망했을 때 상속인, 합병했을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은요. 청구인의 변경 있을까요?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가 청구인 적격은 보완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보존명령도 안 나와요. 청구인 적격 없는 건 그냥 각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청구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없어요. 청구인 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보정될 수 없고 그냥 각하예요. 자 넘기시고 지금 할까 말까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가중적 제재 규정이거든요. 우리가 기출이 됐어요. 기출이 됐는데 사실 가중적 제재 규정이 기출이 되는 그때 제가 그것 보고 야 이걸 도저히 시간 내에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이걸 저는 그러면서 황당해했어요. 왜냐면 그냥
가중적 제재 규정이 있다라고만 문제가 나왔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가중적 제재 규정이 있으니까 협의 청구 이익이 있다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시행 규칙 별표에 가중적 제재 규정이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시험 문제는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1차 얘기를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차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어차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행정절차법도 시험 보시잖아요. 행정절차법에서도 처분 기준과 다른 처분의 효력이라는 어떤 파트를 공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분 기준이라는 게 보통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처분 기준은 야, 너 한 번 적발한 사람들한테는 영업정지 2개월 해라. 두 번째 적발하면 똑같이 적발하면 3개월 해라. 이게 기준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내부적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원처리에 관한 민원처리래요. 사무관리론에서 배우는 왜요? 지시, 훈령, 예규, 그 다음에 일일 명령 그런 것들이에요. 훈령이나 어떤 고시공고에 있는 것들 그런 어떤 내용으로 있더라도 우리가 그 기준이라는 거는 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내부적 지침이라는 거고 그거는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재판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원래 기준이라는 거의 그 내용 자체가 뭐라고요? 대내적인 어떤 지침이에요. 그죠? 대내적 지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해요. 되셨죠? 자, 근데 이게 기준이 법에 있으면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니까 법에 야 영업정지 2개월을 해라라고 써져 있는데 2개월 아니라 몇 개월 했다 그러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재판 규범을 갖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법에 있다면 법률에 있다면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령에 있다면요. 그게 1차 때 배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이런 내용이에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총리령이나 다 법규 명령이잖아요. 거기에 행정 규칙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판례는 대통령령으로 볼 때 영에 있으면은 그거는 법규 명령으로 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불령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행정 규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행 규칙은 불령이잖아요. 불령.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 기준이 시행 규칙에 있고 시행 규칙 보통 별표에 있어요. 별표 땡땡에 처분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질도 물론 법규 명령이 있지만은 이거를 뭐로 본다고요? 원래 내용 실체와 동일하게 이거는 행정 규칙 쪽에 있는 행정 규칙에 해당된다. 이거 어려우면 뭐예요? 이거는 내부 지침이다. 지침이다. 그 말은 뭐라고요? 재판 규범성이 없다. 재판 규범성이 없다라는 거는 행정청도 뭔가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나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거 갖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이게 잘못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이렇게 서로 이거 갖고 걸고 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우리 기출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시행 규칙의 처분 기준에 가중적 제재 수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가중적 제재 수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의 청구 이익이 있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면 이거는 협의의 청구 이익이 없으니까 각하돼야 돼요.
원래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다가 웃기잖아요. 그게 제재 규정 뭐 어차피 뻔히 제재 그 가중적 제재가 될 텐데 그럼 다음번에 두 번째 2차 적발이니까 가중되고 3차 적발 가중되고 뻔히 공무원은 그대로 그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협의 청구이 이익이 있고 없고 인용이 되고 각하가 되고 이런 현격한 차이를 낸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웃기니까 자 판례 변경을 한 거죠. 변경을 해서 이게 맞는데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규칙에 있는 처분 기준은 내부 지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판 경험성이 없는 건 맞지만 공무원이 그에 따른 처분할 뭔가 예정이 뭔가 앞으로 예견되고 그러니까 불이익이 너무 명백하게 예견되고 공무원 역시 이를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어디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자 이런 처분 기준이 형식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적용이 너무나 뻔히 예견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의 청구 이익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판례평 바꾼 거죠. 그럼 시험 문제가 그냥 처분 기준이 가중적 제재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협의 청구 이익이 있어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굳이 시행규칙 별표에 이 처분 기준이 있다라고 했다면 그 판례를 쓰란 얘기거든요. 그럼 너무 어려워지죠. 너무 어려워지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냥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처분 기준의 형식에 상관없이 이런 단어를 그냥 한 줄만 좀 더 붙여주면 자 처분 기준의 형식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뭐예요? 협의 청구 이익이 있다.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가중적 제재 규정이 예견되므로 협의 청구 이익이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몇 자 안 되는 그 몇 자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추가시켜 주는 거죠. 근데 그 추가시켜 줄 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자꾸 빼먹으세요. 빼먹으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얘기를 한 거고 이 내용은 잊어버리시고 이제 그냥 뭐 그런 게 있었구나 이리로 넘어가시고 답안지는 뭐라고요? 처분 기준의 형식에 상관없이 우리가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9번 행정심판 참가. 뭐 나온다면 뭐 10점이나 이런 걸 쪽으로 심판 참가에 대해서 그냥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왔었고 그죠? 자,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행정청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위원회의 요구, 직권으로 우리가 그냥 참가라고 할 수도 있죠. 위원회가. 그래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신청을 하면은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야, 얘 신청했는데 받아줄까 말까 뭐 위원회가 물어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의견서 내고 그걸 검토해서 참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해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절차를 내는 사례형인데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면 참 우리가 신청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있구나 외우시고 그럼 참가했을 때 그 사람의 지위가 뭔데요? 그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와 똑같이 할 수 있다고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절차상의 행위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나올까요? 이거 9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문제가 나올까요? 자, 거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제가 청구인 적격이다라고 하면서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한다면 목차 어떻게 잡을 거예요? 청구인 적격의 의의, 뭐 점수가 이렇게 배점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의 뭐예요? 청구인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말한다. 직권조사사항으로 불비하게 되면 각하된다. 보존명령도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있어요. 청구인 변경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1. 법률 2. 법률상 이익 3.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이제 제3자 쪽이 나오겠죠. 그죠? 제3자, 경원자, 경업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업자든 또는 경원자든 또는 인근 주민이든 아무튼 자 A가 이제 요것만 얘기를 할게요. A가 신규고 B가 이제 기존 사업자인데 얘가 특허였어요. 그래서 B가 뭐를 해요? 갑에게 갑이 이제 이렇게 신규 허가를 내려줬으니까 B는 뭐를 해요? 얘한테 행심을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갑이 행심 제기는 처분청에다 할 수도 있고 심판위원회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행심 제기하면은 갑은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써가지고서 심판위원회에다 보내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판단 심리가 거쳐서 최종적인 재결이 나오죠. 근데 그 재결의 효력은 만약에 얘가 이기면 얘는 바보 되는 거죠, 뭐. 그죠? 얘가 이기면 얘는 좋겠죠. 근데 아무튼 이 둘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재결의 효력을 얘가 보잖아요. 얘가 입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 절차에 참가를 해서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제3자 심판 참가예요. 그죠?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왔나? 우리 시험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나왔나요? 정보공개 청구는 뭐 어떻게 나왔을까요? 갑이 이제 공공기관, 뭐 행정청이라고 해볼게요. 공공기관이고, 자, 뭐 이제 A가 정보 공개 청구했고, 근데 청구했는데 뭐에 관해서 B에 관련된 이 비관련 정보를 청구했죠. 그죠? 뭐 여기 통지에서 제3 뭐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하고 뭐 그런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청구를 했더니 여기서 뭐예요? 비공개했죠. 비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거죠. 그럼 얘 둘이 싸우잖아요. 얘 둘이 싸우는데 B와 관련된 정보잖아요. 공개가 되면 얘가 사생활 뭐 이렇게 하여튼 침해가 되는 거고, 비공개가 되면 뭐 얘는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B가 참여를 하는 거. 제3자 심판 참가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위원회가 직권으로 하거나 B의 신청에 따라서 참가할 수 있다고요. 참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로 절차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자, 10번 피청구인이에요. 피청구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한 번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어려워요. 그 피청구인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5줄인가요? 딱 보고 쓰세요. 그거 쓰시고, 일단 행정청은 의사나 판단을 결정해서 외부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라고 했죠. 그래놓고 이걸 읽었죠. 그죠? 아니, 제 눈은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10번까지 이왕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10번 피청구인 적격. 의사나 판단을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아까 제가 국가가 주체인데 행안부가 행정기관이 되는 거고, 그 행안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뭘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을 대상으로 이제 피청구인을 삼아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잖아요. 물론 그 기관 자체가 그 기관의 이름으로 뭔가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기관을 대상으로 뭔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임제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무관리에서 배우죠. 합의제 기관, 독임제 기관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독임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하고 뭔가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행정청이다라고 해가지고선 처분청, 행정청 해가지고 피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죠? 권한이 위임 위탁이 있으면요. 아무튼 그거를 외부에 표시한 기관이 수탁청이니까 행정청이 되는 거고,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됐을 때는 승계받은 행정청이 지금 하여튼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데를 우리가 처분청으로 해요. 뭐 1차 때 뭐 대리다, 내부 위임이다 여러 가지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봤을 때 그거를 행사한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죠? 국민이 봤을 때, 그 뭐 내부 위임이면 원래는 아닌데 내부 위임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리를 했으면은 현명을 했으면 저 사람인 걸 알 텐데 현명을 안 했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제가 했네, 그럼 쟤예요. 걔가 피청구인 적격이에요. 가져요. 그러니까 처분청이 되는 거죠. 근데 자,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려면 지금 여기 있지만 의사를 판단 결정하고 그 다음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돼요. 근데 판단하는 기관과 표시하는 기관이 틀리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조례예요. 조례. 근데 처분적 조례겠죠. 자, 조례에 대해서 대상 적격에 대해서 써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두밀분교 폐지 뭐 사건이라고 했어요. 조례로 이 분교 학교를 폐지하자, 없애자라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학교는 이제 바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만으로 별다른 어떤 집행행위, 법이 있으면 그걸 갖고 어떤 집행하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집행행위가 처분이 되는 건데, 조례만으로 별다른 집행행위가 없이 그 자체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대상적격을 갖는 거거든요. 대상적격에 대해서 쓰세요. 1. 대상은 처분과 부작이다. 그죠? 2. 판단 기준. 3.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니까 이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두밀분교 폐지 조례의 피청구인은 누군데요? 조례를 만든 거는 지방의회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외부에 표시한 건 지자체장이거든요. 두 개가 틀리잖아요. 두 개가 틀릴 때는 뭐를? 지자체장, 표시한 기관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거, 지들끼리 뭔가 뭐 결정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보. 당연히 아는데 우리 상식으로 의외인 거 아는데 아무튼 표시한 거, 그죠? 우리가 보이는 거, 보이는 게 피청구인 적격을 가져요. 그다음 2번 피청구인 경정, 뭐 그냥 단순 외우는 거예요. 잘못 지정했으면요. 그러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경정할 수 있죠. 만약에 위원회는 심판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직권으로 또 신청에 의해서, 행정심판은 다 직권으로 신청해서 둘 다 되죠.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죠. 그러면 피청구인이 경정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된 것으로 보죠. 왜냐하면 청구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경정한 때부터 그 새로운 청구인은 이때 경정했으니까 이때부터 보자. 그럼 뭐예요? 청구 기간이 지났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나갈게요.